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3일부터 실시됐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선거법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위해 비방 흑색선전 전담 TF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1사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조사 기법으로 선거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2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됐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것입니다.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으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한편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장소를 마련해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등록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 선관위를 찾은 출마자들의 모습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3월 2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4월 1일 군의원 및 장애 선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기탁금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신청 서류의 검토를 마치고 수리하면 예비후보자 신분을 가지게 되며 이때부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매일 첨단 디지털 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가짜 뉴스를 비롯한 선거 범죄 역시 더욱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법 행위를 보다 과학적인 조사 기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디지털 증거물의 여러 정보를 국과수 인증센터로 전송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과학적 조사 기법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페이크 뉴스, 이른바 가짜 뉴스의 증거 확보는 물론 허위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를 적극 대응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 명확한 증거 입증으로 수사기관으로의 고발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중앙선관위와 국과수의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이 참석해 중앙선관위와 국과수 두 기관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매일 출시되는 환경 속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과학적 조사 단속은 사건 해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최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추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면 물론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선거 범죄 등 불법 선거 조사 단속 역량도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힘을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과 각 시도의 18개 팀, 200여 명의 비방 흑색 선전 TF팀을 가동하고 가짜뉴스 등을 비롯한 선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인터넷 검색 얼마나 하시나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선거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선거 정보, 이제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인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선거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네이버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맺게 된 동기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선거에 관련 정보를 DB 구축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선거 관련 정보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 이미지 및 메타데이터, 사이버 선거 역사관의 각 선거별 연대별 사료 정보 및 관련 이미지 등 다양한 선거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은 중앙선관위 제공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동시에 네이버 메인 하단의 캠페인 배너 홍보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선거 정보 콘텐츠 제공을 활성화해 올바른 선거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선거 정보가 제공되고 국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표현돼 결과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선거 정보, 민주시민 교육 등에 관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한국선거방송을 개국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방송으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선거방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교류, 공동제작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순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선거방송과 방송대학TV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양 기관의 이런 내무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저는 하게 됐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 기관이 협력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또 후보자에 대한 또 정당에 대한 또 선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콘텐츠 교류와 공동 제작, 위탁 개발 협력은 물론 방송 콘텐츠 및 방송 관련 시설 상호 유무상 공급, 뉴미디어 등에 관한 정보 교류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해를 한국선거방송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핵심 가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난 9일에 열린 사업 설명회, 많은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사업 설명회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참여 희망, 축제 화합의 선거로 만들고 내실 있는 전국민적 국가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9일 중앙선관위와 뜻을 함께할 언론,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20명의 지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사업 참가 자격과 공모 주제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민단체 및 언론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선거 추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어떤 행사나 어떤 임무가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단체, 그리고 선거에 관심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선거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일부를 선정해 선거 분위기 조성 사업, 유권자 민주시민의식 함양 사업, 아름다운 선거 가치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선거법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도 및 구, 시군 선관위에도 이에 대한 예방, 단속, 특별 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안양사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강의는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1과 김신영 담당관의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선거법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이재율 행정 1부지사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엄격한 선거 중립을 당부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비방 흑색 선전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대처를 위한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은 중앙과 각 시도의 18개 팀 200여 명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운영되며 허위사실 공표행위, 후보자 비방행위, 지역 성별 비하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등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따라 신문 및 잡지 등 정기 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등의 위반 여부를 선거기사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3일 실시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3월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실시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연결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우리의 일상 속 삶의 이야기로 담아내는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을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주제와 자유 주제 중 하나를 택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선거 이야기를 통해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제11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예비 정치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11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4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6주간 진행되며 모집 수강생은 총 40명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김홍신 소설가를 원장으로 선거,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전문 과정과 역사, 인문, 문화, 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3년 3월 처음 개설된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350여 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하는 등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도자 양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연간 활동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은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바른정책연구소, 정의정책연구소입니다. 정당법 제35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 실적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연구소로부터 보고받은 연간 활동 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경제욱의 시리얼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심도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과 경제욱 사무관입니다. 경제욱의 시리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은 민심을 살피고 이를 받드는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먼저 조선시대를 볼까요? 세종대왕은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문무백관부터 이름 없는 촌민에 이르기까지 만 백성에게 의견을 묻는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최초의 여론조사인 셈이죠. 서양은 어땠을까요? 여론이 전부다.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실패할 수 없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국민주권 원리가 확립된 현대에 이르러 여론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의사결정에 국민 다수의 뜻으로 여겨지는 여론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소리 없는 여론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터. 미국의 여론통계학자 조지 갤럽은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을 읽은 과학적 여론조사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루즈벨트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후로도 1980년대까지 무려 11차례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여론조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만들었고 대중의 선택이 곧 힘이 되는 시대 흐름과 맞물려 정치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2002년 제16대 대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지지율 1위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맞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되었고 이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가 그 기세로 기존 판도를 뒤집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극적인 결과를 낳았죠. 이처럼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향을 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다수의 뜻으로 여겨지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정확한 것인가? 또한 그것이 진정한 대중의 의사를 포착한 것인가? 미국의 정치학자 키는 여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령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했습니다. 15대부터 20대까지 무려 6차례나 잇따라 빗나간 우리나라의 총선 여론조사. 이로 인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여론조사가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힐러리의 압승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느냐는 여론조사 기관의 볼멘 소리가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고의로 왜곡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엉터리로 여론을 조사합니다. 이들은 우세해 보이는 쪽으로 유권자의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 실제 여론을 움직이려고 시도합니다. 오로지 흥미를 위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민심을 살펴 이를 받들려는 것이 아니라 없는 민심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3월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설치 이유.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 도입된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로 앞으로는 전문성 없는 여론조사 기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여론조사의 정확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없어지고 여론조사 기술 발달로 당선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세상이 온다고 한들 세상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불법 여론조사 업체나 경마를 중계하듯이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제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한들 정책과 공약, 후보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유권자들만 있다면 더 이상 불법 여론조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노력과 유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이 어우러져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우의 시리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2018년도 1사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각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각각 2%씩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주는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보조금 계상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15일에 지급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경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한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뉴스, 교육연합신문을 비롯해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불공정 보도를 한 경북제일신보 등 총 4곳의 인터넷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주의 조치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 및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미확인 사실을 보도했으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충남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천안갑 박찬우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노원 및 송파, 부산 해운대,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전남 무안, 충남 천안 등 총 7곳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17대 경상남도 의사회장 선거 등 48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44,814명입니다. 한 명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사용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용하는 돈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돈을 일컬어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선거 비용에 제한을 두고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상식 시간에는 이 선거 비용 제한액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선거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길가에 서 있는 후보자들의 유세 차량, 거리마다 걸려있는 후보자들의 현수막,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선거 유세 음악들까지. 선거일이 다가오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거리의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선거 벽보 및 선거 홍보물, 후보자의 방송 연설을 비롯한 신문, 방송 광고, 공개 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선거 비용이라 부릅니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이른바 선거 비용 제한액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처럼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 비용에 왜 제한을 두는지, 그리고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오늘 선거 상식 시간에는 이 선거 비용 제한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 1천만 원,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5천만 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100만 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 원이었는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4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장 선거는 34억 9,400만 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와 산정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금액 역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같은데요. 최고 41억 7천여만 원에서 최저 3,700여만 원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거 비용을 산정하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121조를 보면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4년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그 금액을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라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인구수 곱하기 950원으로 선거 비용을 산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당 200원을 곱한 값과 읍명동수의 200만 원을 곱한 값을 더하고 그 금액에 1억 원을 더한 값으로 선거 비용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산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 비용은 14억 1천만 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14억 6천만 원보다 5천만 원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선거비용을 산출하는 이유는 바로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말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의 기회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때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선거 관리를 통해 그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는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비용의 조사 및 보전 업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이 청구한 내역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는데요. 공정선거 지원단 등이 전국 유세 현장에서 직접 체증한 자료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철저한 과정들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선거일 후 60일 이내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거 비용을 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투명한 선거 비용 사용을 위해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 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 이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비용 사용은 그 무엇보다 후보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더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해 선진선거 문화정착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재였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해 실시되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운동이 있죠.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있습니다. 지배계층에게 오로지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124년 전 역사 속 그날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1894년 2월 15일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위대한 민중혁명, 동학농민혁명. 그 중심엔 녹두장군 전봉준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탐관오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던 보부군수 조병갑이 만석고를 새로 설치하면서 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봉준은 농민 대표와 함께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거부당하고 더 이상 횡포를 참을 수 없었던 전봉준이 동학교들을 이끌고 관할을 공격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봉준은 훗날 재판에서 보부군수가 정의 외에 가렴이 수만 양 인고로 민심이 억울하고 한통스러워 의거가 있었다고 수레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녹두장군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발표한 경문의 내용입니다. 짧게 쓴 문장이지만 그 당시에 그의 절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문을 발표하면서 동학혁명은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확산되었고 1만여 농민들이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농민군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동학농민군과 광군이 접전한 최초의 싸움이었던 황토현 전투는 치열한 전투 끝에 대승을 거뒀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조정에서는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도 청나라와 맺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했는데요. 한심하게도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외세에 의존한 것이죠. 이에 전봉준은 1894년 10월 일본군을 몰아내고 친일 조정에 항거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894년 11월 전라도에서 공주로 가는 길목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그리고 광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동학혁명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고 또 농민군이 가장 많이 희생된 우금치 전투.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금치 계곡엔 쓰러진 농민군 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산 밑 개천엔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봉주는 후위를 도모하며 부하 김경천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돈에 눈이 멀어 밀고 한 김경천에 의해 전봉주는 1894년 12월 한양으로 압송됐고 이듬해 3월 29일 손아중, 김덕명 등과 함께 효수됐습니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등에 막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장 힘이 없고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의 큰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백성이 아닌 국민, 시민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가슴 아픈 역사,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젤란의 탐험으로 유럽에 처음 알려지게 된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의 북쪽에는 매우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남쪽에는 접근이 어려운 파타고니아가 펼쳐져 있는 완벽하게 낯선 우지와 세련된 도시가 공존하는 나라인데요. 여행하고 싶은 나라, 칠레에 2018년은 아주 특별한 해라고 합니다. 바로 칠레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270여년의 식민지 시대를 접고 독립했던 칠레의 감격적인 이야기, 역사 속 그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칠레의 국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빨간색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흘린 피, 하얀색은 안데스 산맥의 눈, 파란색은 칠레의 하늘, 하얀색 별은 통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기에도 담고 있듯 칠레의 안타까운 역사는 칠레 국민들 가슴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난 와인으로 유명한 칠레는 스페인의 발디비아 장군이 1541년 산티아고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 27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3세기 동안 계속됐던 식민지 시대. 어떻게 독립의 불꽃이 피어올랐을까요? 그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96년부터 1805년 사이에 스페인은 프랑스의 위성국 자격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스페인의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 갔고 1808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침공. 까를로스 4세와 그의 아들 페르난도를 불모로 잡고 자신의 형인 호세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즉 식민 모국이 타국의 식민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 같은 스페인의 권력 공백기는 그동안 꾸준히 독립의 의지를 키워왔던 중남미 태생의 토착 엘리트인 크리오요들에게 독립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 1810년 국민회의를 설치하며 독립의 외침 소리가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이 국민회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칠레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1814년 칠레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오히긴스 장군의 군대는 랑카구아 전투에서 스페인군에 대패하게 되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겨우 몸을 빼낸 오히긴스 장군을 비롯한 120명의 장병들은 스페인의 추격에 쫓기며 안데스 산맥으로 퇴각하게 되는데요. 스페인군의 눈을 피해 단체로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던 중 알토 하우엘의 포도 양조장에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군은 몸을 추스른 후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로 탈출했고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인 산 마르틴 장군의 후원을 받으며 전력을 가다듬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 오히긴스 장군은 4,800명의 독립군을 거느리고 칠레로 다시 넘어와 스페인군을 모두 물리치고 1818년 2월 12일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물론
270여 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칠레가 독립 이후 바로 안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소위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2년 동안 대통령이 8번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고 16년간 이어진 군사 정권, 다국적 기업 압박, 미국 불이시장 조작 등 많은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칠레. 하지만 식민지 시대만큼이나 암울했고 혼란스러웠던 역사가 있었기에 칠레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직 바람은 차지만 절기상 우수가 지나면서 조금씩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춘풍 추상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일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따뜻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한국선거방송은 춘풍 추상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진해 올바른 선거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